오빠가 제 여권을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아이로 산다는 건 불편함이 아니라 매 순간이 억압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하고 남성 가족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꿈을 꾸는 것조차 죄가 되는 나라. 저는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의 나라 한국으로. 이제 여권도 없이. 과연 저는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꿈의 나라 유토피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엌에는 양파 볶는 냄새와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마 난로에 올려둔 차를 깜빡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냄새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한국 취업 지원 프로그램 최종 합격. 전액 지원 서울에서 6개월간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까지. 처음 이웃집에서 몰래 본 한국 드라마 한 편부터 저는 오직 이 순간만을 꿈꿨어요. 합격 통지서와 여권을 꽉 쥔 채 거실을 조심스럽게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저는 서류들을 조용히 베개 밑에 숨겼어요. 낡은 히잡과 옷가지 사이에 단단히 감춰서요.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몰래 서류를 꺼내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큰 오빠 아미드가 들어서더니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갔어요. 이게 뭐야?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오빠는 여권을 찍기 시작했어요. 넌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하지 마. 외국 가서 남의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가문 망신시키러 가겠다고.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기회 하나 잡기 위해 몇 달을 인터넷 카페에 숨어서 온갖 준비를 했어요. 남들 몰래 한국어를 익히고 면접 연습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그냥 종이 조각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오빠의 눈빛이었어요. 걱정이나 안타까움이 아니고 분노였어요. 여동생이 감히 선을 넘으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게 그를 화나게 만든 거죠. 몸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제 삶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오빠는 결국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너 보호해주고 먹여 살려줬는데 그 고마움을 이렇게 저버리는 거냐. 그래서 저는 도망쳤어요. 그냥 방을 나간 게 아니라 집을 완전히 뛰쳐나왔어요. 히잡도 제대로 두르지 못한 채 차가운 밤거리를 맨발로 달렸고 시내국제기구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상담사가 있었고 한국 대사관에도 바로 연락을 취해 주셨어요. 응급 여권 재발급은 쉽지 않았어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질문도 많았어요. 왜 오빠가 여권을 찢었나요? 가족들이 알고 있나요? 정말 본인 의지가 확실한가요? 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여권과 새로운 항공권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새벽에 조용히 짐을 쌌고 목걸이도 어머니 사진도 아끼던 기도용 염주도 다 두고 나왔어요. 제가 남긴 건 베개 위 작은 쪽지 한 장뿐이었어요. 저는 꿈꾸는 걸 미안해하지 않아요. 떠나는 걸 후회하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여성들은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대학은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혼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일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공원에도 갈 수 없고 목소리조차 남에게 들려서는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몰래 본 한국 드라마 한 편, 밤마다 숨죽이며 상상했던 자유로운 삶, 언젠가는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잡았고 그걸 막으려 했을 때 저는 도망치지 않고 맞섰던 거예요. 그건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는 바로 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싸움이었죠. 인천공항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눈이 부실 만큼 밝은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졌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제 낡은 신발의 모든 때가 어색하게 보일 정도였죠. 와,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그 나라였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 깨끗하고 반짝이는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 거였어요. 바닥 하나하나까지 반들반들하고 공기조차 깨끗하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양쪽으로는 유리벽이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말없이 줄을 서거나 빠르게 걸었어요. 아무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짐들이 자동으로 흘러가고 어디선가 부드럽게 안내방송이 흘렸죠. 정말 드라마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아프가니스탄 시골의 모래바람, 염소 울음소리, 남자들의 큰 소리 대신 여긴 차갑고 깨끗한 공기뿐이었어요. 심지어 공항 화장실까지 호텔처럼 깨끗했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비누,
따뜻한 물, 부드러운 수건까지.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잡고 사람들 무리에 섞여 천천히 걸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커다란 이어폰을 낀 학생들, 손에 커피를 들고 걷는 여자까지 모두들 바빴고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감시 속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긴 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그 낯선 자유로움이 오히려 어색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제 이름이 적힌 하얀 종이를 들고 계시는 분이 보였어요. 라일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진짜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보였어요. NGO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박지영입니다. 그녀는 영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끝까지 말하려 했어요. 환영해요. 한국에 오신 걸.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지영 씨 눈동자는 깊고 따뜻했어요. 그냥 일로 만난 사이인데도 어딘가 안심이 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공항 밖에 서자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춥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손난로를 꺼내 건네줬어요. 방금 데워둔 건데 조금은 따뜻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속 어디를 건드렸어요. 처음 보는 나라에서 누군가가 미리 제 추위를 생각해준다는 게요.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 밖에는 비슷한 아파트들이 쭉 이어졌고 간판들은 낯선 문자로 가득했어요.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죠.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차는 작은 골목에 멈췄어요. 1층에는 편의점, 그 옆에는 빨래방. 제가 지낼 곳은 그 사이에 있는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지만 너무 깨끗했거든요. 하얀 벽, 반짝이는 타일 바닥, 작은 냉장고와 에어컨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설들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제가 살 수 있다고요. 온수도 바로 나오고 전기도 24시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인터넷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반지하라고 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가로등들, 깔끔하게 정리된 분리수거함, 심지어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까지. 방에 들어가 히잡을 벗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히잡을 다시 두르고 문 뒤에 숨었죠. 환기 자주 시켜요. 곰팡이 금방 생겨요. 관리인이었어요. 예고도 없고 말투도 딱딱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런 세심한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은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 넘어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들렸거든요. 기도 소리,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 이웃 남자들 목소리 같은 것들이요. 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혼자다. 그게 처음으로 진짜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가방을 풀었어요. 긴 드레스 하나, 바지 2벌, 공책 몇 건, 그리고 어릴 때 찍은 여동생과의 사진 한 장. 그걸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켜고 한국어 기본 회화를 검색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물은 물. 포스트잇을 꺼내서 방 앞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창문, 냉장고 문 하나하나 말로 불러보면서 낯선 공간을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 카페 영상도 틀었어요. 알아듣지는 못해도 손 움직임은 따라할 수 있었거든요. 커피 내리는 영상 보면서 저도 같이 손을 움직였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지하철 타는 법도 알게 됐고 편의점 삼각김밥 중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어요.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실수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적응이란 건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느리고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여긴 그냥 외국인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 말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차갑지만 따뜻하게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공간을 줬어요. 조용하고 낯설고 체계적인 그 공간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긴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네요. 제 가족도 제 죄책감도 제 이름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배우고 다시 자라고 다시 꿈꿀 수 있어요. 여기는 아직 제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갇혀 있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뿌리는 없지만 추락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거면 제게는 충분했어요. 한국어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는 취업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쓰려고 하니 막막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은 쓸 수도 없었고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었거든요. 생활비도 점점 빠듯해졌어요.
NGO 지원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했고 무엇보다 저렴한 식재료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전통시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장에 갔을 때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온갖 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채소 이름도 모르겠고 가격 흥정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아주머니들이 빠르게 한국어로 대답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돈을 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당근을 사려고 하는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내밀었는데 당근값이 2,000원이었던 거예요. 돈 부족해요. 돈 부족해.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가방을 뒤지는데 동전밖에 없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당근을 다시 놓으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아이고 외국 애구나. 어디서 왔어? 서툰 한국어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머 멀리서 왔네. 자자 이거 그냥 가져가. 아주머니는 당근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어? 거기 지금 어떻대? 혼자 왔어? 가족은? 한국말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순식간에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시끄럽고 정신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눈빛들을 보니 아기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시장이 제 일상이 됐어요. 아주머니들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고 갈 때마다 뭔가를 더 주셨어요. 라일라야 이거 서비스. 당근 사면 양파 하나 더, 사과 사면 배 하나 더. 그리고 항상 물어보셨어요. 밥은 먹었어? 뭐 먹고 다녀? 어느 날은 김치찌개 아주머니께서 아예 작은 통에 김치찌개를 담아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밥이랑 먹어. 몸에 좋아. 처음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했던 거예요. 반찬 가게 순자 아주머니는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라일라야 이거 봐.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달걀찜은 물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만큼만. 아주머니는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고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열심히 적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라일라야 너 일자리 구하고 있다며? 네 그런데 잘 안 돼요. 뭐 할 줄 아는데? 청소요. 설거지요. 아주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아는 카페 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한번 말해볼까? 다음 주 화요일 순자 아주머니는 정말로 저를 데리고 카페 모닝에 갔어요. 아주머니는 단골 손님이셨던 거예요. 사장님, 이 애가 내가 말했던 라일라야. 김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외국인이네요. 응,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어. 근데 진짜 착해. 우리 시장에서 몇 달 봤는데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한국말도 잘하고. 순자 아주머니는 마치 제 어머니처럼 저를 자랑했어요. 일 열심히 할 거야, 그치 라일라야?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주일 시험기간 갖고 괜찮으면 정식으로 쓸게요. 순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됐다. 라일라야 고마워할 줄 알지? 카페를 나서면서 순자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라일라야 한국에서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마음을 다해서 일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시장 아주머니들께 문자를 보냈어요. 서툰 한국어로요. 아주머니들 덕분에 일자리 생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우리 라일라 잘 됐네. 내일 김치찌개 갖다 줄게. 축하해. 일 힘들면 언제든 시장 와.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면 일찍 가고 늦게 와. 알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주머니들이 제게 한국의 정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 첫 출근은 해가 뜨기 전부터였어요. 골목은 조용했지만 유리창 너머 따뜻한 불빛과 커피 원두 냄새가 새어나왔죠. 간판에는 카페 모닝. 문을 열며 조용히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준비된 마음이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제게 가르쳐준 말을 기억하며 깊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가방을 꼭 안은 채 서 있던 저 앞에 검은 앞치마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눈빛이 차가웠죠. 이름은 김 사장. 앞치마를 말없이 건네고는 카운터 뒤쪽을 가리켰어요. 처음 맡은 일은 설거지, 테이블 닦기, 재료 정리.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점심 무렵 팔은 아프고 다리는 붓기 시작했죠. 실수 하나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었어요.
컵을 떨어뜨린 순간 카페가 잠시 멈췄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다가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쉬는 시간 카페 구석 의자에 앉아 편의점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울고 있는 얼굴처럼 보이기 싫어 고개만 숙였어요. 머릿속에는 예쁜 유니폼을 입고 커피를 만드는 제 모습이 있었는데 현실은 상처난 손가락과 세제 냄새뿐이었죠. 어쩌면 오빠 아미드가 맞았는지도 몰라요. 넌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컵을 닫고 사장님이 커피 내리는 걸 유심히 봤어요. 원두 양, 물 온도, 추출 시간까지 일이라기보다는 예술 같았어요. 집에서는 핸드폰으로 커피 영상을 반복해서 봤고 모르는 용어는 공책에 적었죠. 그림까지 그려가며요. 다음 날부터는 10분 일찍 도착했고 퇴근도 20분 늦췄어요. 변명도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앞치마 주머니에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다른 날에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더니 괜찮네요. 한마디가 들려왔죠. 그 작은 인정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한국 카페에서 인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곡차곡 신뢰처럼 쌓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필요한 건 박수가 아니라 깨끗한 컵, 정확한 계산, 빠른 손놀림. 그리고 매일 같은 성실함이란 걸요. 두려움과 서투름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질서, 호기심, 그리고 아주 조금은 소속감. 오늘까지만 일하면 드디어 하루 쉬는 날이에요. NGO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와 연계된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에 참석할지를 묻는 전화였어요. 식사 제공, 문화견학, 단체 투어까지 포함된 하루짜리 코스였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무료라고요? 정말 그냥 쉬라고요? 하지만 다음날 저는 홍대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요.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누구도 서로를 잘 모르지만 다들 기대에 차 있었어요. 라일라 씨, 여기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뒤를 돌아보니 박지영 씨였어요. 공항에서 처음 만났던 그 따뜻한 여자. 오늘은 안내 스태프로 참가했더라고요. 서울 시내를 버스로 지나가는데 창밖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도로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전선 하나 없이 정돈된 거리, 광고판마다 LED가 반짝였고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안내판까지 있었어요. 이거 정말 매일 이래요. 진짜 이렇게 깨끗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죠. 첫 번째 코스는 명동이었어요. 거리 입구부터 바닥에 그어진 안내선을 따라 걸었는데 그 선마저도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화장품 가게에서 달콤한 향수 냄새, 옆에서는 떡볶이 끓는 냄새, 액세서리들이 반짝반짝 진열되어 있었고 길거리 음식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이거 다 체험해도 돼요. 정말요? 웃으며 가이드가 말했어요. 자유롭게 구경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다음 코스 못 가요. 화장품 테스터, 액세서리 착용, 길거리 음식, 사진 찍기, 기념품 구경, 한복 체험, 네일 아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고 색깔도 냄새도 전부 달랐어요. 이건 한국 전통차예요. 대추차라고 해요. 몸에 좋아요. 설명해 주던 지영 씨는 제가 어려워할 때마다 물을 챙겨줬고 기름 묻은 손에는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줬어요. 체험 끝자락에서는 작은 선물 코너도 있었어요. 한글이 적힌 키링, 한국 전통 부채, 작은 화장 거울. 이건 동생 주고 싶어요. 저는 작은 거울을 하나 샀어요. 무궁화가 그려진 예쁜 그것을요. 오후에는 남산타워를 올라가고 한복 입은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는 숨을 크게 쉬었고 어느 한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녁은 삼겹살이었어요. 불판 위에 고기가 놓이자 지글지글 소리에 다들 탄성을 질렀고 쌈장, 상추, 마늘, 김치까지 한 입 넣고 나니 말이 막혔어요. 이런 걸 매일 먹어요. 이건 축제 아닌가요? 지영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고기가 일상이에요. 모두들 잘 먹고 살아요. 그날 마지막 코스는 한강 유람선이었어요. 물 위에서 바라본 서울은 또 달랐고 반짝이는 도시와 고요한 강물 위에 서니 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영 씨가 조용히 물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처음으로 리듬이란 걸 느꼈어요. 전쟁터 같았던 카페가 이제는 익숙한 작업장이 되었나요? 예전처럼 전쟁터 같지는 않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로커도 생겼고 커피를 만드는 제자리도 따로 있었어요. 라일라라고 적힌 명찰은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죠. 수요일 오후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NGO에서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입니다. 가능한 빨리 연락주세요.
문자에는 급한 일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자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6개월 교육 후에는 정식 직장으로 취업이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그걸 바탕으로 장기 체류 비자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올해는 상황이 달랐대요. 코로나 여파로 많은 업체들이 외국인 고용을 꺼리게 됐고 저를 받아줄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딱 중간에서 길이 막혀버린 거였어요. 카페 뒤편에는 원두 냄새랑 우유 냄새가 섞여 있었고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비즈니스 같았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개월 교육과정 마치면 취업이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출국하셔야 해요. 손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꼭 잡았어요. 세상이 기울어진 것처럼 어지러웠거든요. 진짜 떠나야 한다고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카페 일도 잠 못 자며 외운 한국어도 혼자 울며 지낸 밤들도 그게 다 소용없다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비자 만료 예정자가 된 거예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그냥 짐 싸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감옥 같은 곳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어요. 제 삶은 이제 겨우 시작됐는데 그 나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도 시계는 똑딱똑딱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카페로 돌아가는데 커피 향조차 이상하게 메스꺼웠어요. 손이 떨렸고 만들던 라떼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사장님이 잠깐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없었죠. 그냥 눈썹만 살짝 찌푸려졌죠. 끝나고 카페 앞 벤치에 앉았어요. 점심때 손님들이 앉던 그 자리요. 벤치 끝자락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어요. 멀찍이 떨어져 앉은 사람 박지영 씨였죠.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옆에 있어주려는 사람처럼요.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신발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발은 아프고 비자는 끝나가고 희망은 얇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결국 말했어요. 저는 사장님과 같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큰 냄비를 닦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돌아가야 해요. 그분이 물을 끄고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서툰 한국말로 조금씩 설명했어요. 그분은 가만히 듣기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다음날 사장님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걸 봤어요. 며칠 지나고 사장님한테 불려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미셨어요. 정식 계약이에요. 사인하세요. 우리가 보증 서줄게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짜요?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사장님은 짧게 웃으시면서 성실하잖아. 여기 있을 자격 충분해. 너무 깊이 고개 숙여서 중심을 잃을 뻔했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 도시가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마저 선물처럼 느껴졌고요. 하지만 오늘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이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돈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작은 믿음, 조용한 관찰 말없이 지켜봐주는 눈빛. 사장님은 말은 없었지만 제 노력을 보셨던 거예요.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어요. 세상이 저를 밀어낼 때 그 작은 인정을 받는 순간이 전부였어요. 이제는 한국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머물 자격이 생긴 사람이 됐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토요일이었고요. 아침부터 카페는 조용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히고 있었고 대부분 손님들은 배달을 주문하는지 안으로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카운터 안쪽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어요. 고소한 향이 가득한 아메리카노형 원두를 준비하고 그 옆에 우유를 데우는 작업이었죠. 며칠 전부터 제가 맡은 일이었어요. 물 온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맛을 테스트하고 밤마다 혼자 라떼아트까지 연습했거든요. 정식 업무는 아니었지만 한가할 때는 사장님이 연습해보게 해줬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검은 우산을 들고 자주 오시던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비에 조금 젖어 있었고 메뉴판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어느 한 곳에서 멈췄어요. 이 라떼 누가 만든 거예요? 계산대에 있던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건 라일라가 만든 거예요. 직원이 뒤쪽 카운터를 가리켰어요. 그때 저는 앞치마 두르고 장갑 낀 채로 에스프레소 머신 뒤에 반쯤 숨어 있었거든요. 저 친구예요.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 손님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 주세요. 작은 순간이었어요. 주문 한 번. 고개 한 번. 제가 만든 걸 누군가 앞에서 그 사람이라고 지목해 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카페 어딘가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든 사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개를 숙일까 손을 흔들까. 멍하니 서 있을까. 결국 그 중간쯤 되는 어색한 반쪽짜리 웃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날 하루는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만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손님이 제가 만든 걸 알고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고 마셨다는 거. 그날 밤 오랜만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설레서요.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봤어요. 바닐라 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딸기 라떼, 녹차 라떼 맛과 향이 조합도 체크하고 컵에 어떻게 담을지도 고민해봤죠.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이런 글씨를 써봤어요. 라일라 바리스타 어시스턴트. 누구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공식도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심어본 씨앗이었어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먼저 원두 정리하겠다고 나섰어요. 머신도 닦고 컵도 정리하고 사장님께 주말 이벤트 준비도 같이 하자고도 했어요. 그분이 힐끔 쳐다보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일 더 하고 싶어요. 잠깐 뜸들이더니 고개를 돌렸는데 안 된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카페에서는 실력이 전부예요. 이름보다 앞치마 메고 몇 달 일했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말해도 들리지 않았고 선택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서울 골목의 작은 카페 안에서 전 진짜 사람처럼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살고 싶다가 아니라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죠. NGO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던 그 여자 박지영 씨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바라보다가 제 시그니처 라떼 앞에 멈춰 섰어요. 혹시 이거 포장돼요? 말은 짧았지만 뭔가 망설이다 온 듯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만든 메뉴였죠. 제가 만든 걸 누군가 기억해주는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손님으로 왔어요. 늦은 밤 마지막 컵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죠. 손을 닦고 확인했는데 낯선 번호,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라일라 괜찮니? 한국에서 내 소식을 들었어. 엄마였어요. 순간 멈춰 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빈 에스프레소 머신에 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지 7개월. 그동안 어떤 말도 어떤 신호도 없었죠. 찢어진 여권, 긴 침묵.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 한 줄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부드럽고 망설이는 듯한 문장이었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저는 늘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날 모른다. 가족은 날 버렸다. 그게 더 견디기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벽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무너졌어요. 커피 만들며 웃던 눈동자,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행복해하던 얼굴. 그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날, 이게 그 인사였던 걸까요? 울지는 않았어요. 휴대폰을 꼭 쥔 채 카페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죠. 저 괜찮아요, 엄마.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커피 만들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엄마도 건강하시길 바라요. 마침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담은 말들이었어요. 보내기를 누르고서야 일어났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날 제가 마음속에서 가장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걸요. 가끔은 메시지 한 줄이 마음을 녹여요. 제가 뭘 잃었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짧은 문장이 알려줬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그리운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이곳이 도망친 곳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무대라는 것도요. 언어는 서툴고 손에는 커피 얼룩이 묻고 그래도 저는 여기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으로요. 혹시 지금 어디선가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응원이 되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